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요즘 틈나는 대로 아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수다를 떠는데요. 이 채널도 꼭 챙겨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가족의 사연도 만만치 않다고 엄마와 이야기 나누다가 말 나온 김에 보내보자 결심했거든요. 가장 큰 건 아빠가 사연을 들으시고 더 기억이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있고요. 저희 아빠는 올해 70살이 되십니다. 올해 생신에는 칠순잔치를 거하게 치러볼까 해요. 그래봐야 친척분들만 모시고 하는 잔치이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이 칠순잔치가 정말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자리에도 이 사연을 틀어서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저희 사연 좀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아빠 자랑부터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키가 크세요. 183cm 정도 되신다고 했으니까 엄청 크시죠. 키가 178cm 정도 되는 저희 남편이 곁에 서보고는 장인어른 키를 우리 아들이 닮아야 하는데 라고 할 정도니까요. 얼굴도 미남이세요. 저희 엄마가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얼굴 보고 만났다 라고 하실 만큼 혼남 중에 혼남이시죠. 게다가 얼마나 다정하신지 요즘은 간호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 할아버지시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의 꿈은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빠는 엄마와 결혼해서 저와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대성통곡할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그러는 저를 보고는 아이고 우리 딸이 엄마 미워하겠네 라고 하시며 웃으실 때 알았죠. 난 엄마를 이길 수 없구나. 엄마를 미워할 수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아빠와의 결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할 수 없다면 닮은 사람이라도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의 담대한 계획을 들으시고는 쉽지 않을 걸, 엄마도 굉장히 힘들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신랑을 인사시키려 집에 데리고 왔을 때도 엄마는 거봐 쉽지 않다고 했지? 그래도 나름 선방했네 라며 웃으셨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아빠는 인물이 좋으셨습니다. 성격도 인물만큼이나 좋으시고요. 집안도 좋으셔서 재력도 어마어마하셨다고 해요. 서울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사시던 아버지 본가에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성실하시고 사업 수완이 좋으시던 할아버지 덕에 5남매가 다 부족함 없이 자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아이들이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막내 고모셨는데 큰아버지 2분은 전쟁을 겪고 돌아온 고향집 앞에서 다들 정리하는데 그 사이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있으셨을 정도라고 하니 집안의 재력이 정말 좋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 친정에 오빠들이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모자라 보증을 서달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덜컥 해주셨고 그 바람에 재산을 많이 잃으셨나 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와 학교 다닐 때 친구와 사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회복은 해놓으셨지만 저만큼은 회복이 안 되니 할머니와 사이가 많이 틀어지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할머니를 친정으로 보내신 할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다가 쓰러지셨고 할머니가 다시 오셔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와 제대로 대화도 없으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눈치를 보시면서도 최선을 다해 병수발을 드셨고요. 할아버지는 그런데도 할머니께 아는 체도 안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아무리 형제간이어도 보증서 주지 마라. 있는 돈을 내주면 내주지 보증은 절대 안 된다. 하시고는 미리 작성해 놓은 유언장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는 돌아가셨답니다. 재산의 35% 정도는 제일 큰아버지에게 남기시고 30%는 둘째 큰아버지에게 남기시고 25%는 저희 아빠에게 남기시고 10%는 작은아버지에게 남기시면서 막내 고모에게는 고향에서 사시던 집만 남기셨는데 다행히도 형제들이 효자라 제일 큰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할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형제들은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큰어머니도 할머니를 가엾게 여기셨는데 할아버지 병수발을 같이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대하시는 걸 다 보셔서 더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그때 너무 울어서 목이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편찮으셔서 나름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그러질 못해서 더 속상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 일본으로 건너가셨고 둘째 큰아버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받은 유산으로 뭘 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보내셨고요. 큰아버지 두 분은 대학을 다니셨지만 아빠는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 그냥 아는 형네 양복점에 가서 일을 배우시긴 하셨지만 뚜렷이 이걸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대학생이던 작은 아버지와 막내 고모는 그런 아버지를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셨는지 막내가 별로 없었고요. 이민을 가신 큰아버지들과는 나이 차가 더 많이 나는데도 더 자주 연락을 했는지 방학에 일본이며 미국에 다녀왔다면서 나중에 기념품을 건네더랍니다. 그때 아빠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잘 배우고 뭐가 있어야 끼워주는 거구나 싶어 서운한 마음이 드신후로 사업을 해야겠다 싶으셨대요. 아무래도 배운 일이 의상 쪽의 일이다 보니 그쪽으로 일을 확장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아빠가 키가 크시고 인물이 좋다 보니 아빠가 일하시던 매장에서 아빠에게 옷을 입히시고 일을 하게 하셨는데 아빠가 다른 일을 구상 중이라는 걸 알고 같이 일하시던 형이 되게 화를 내시면서 하는 거 없어도 받아주고 형 동생하며 지내게 해줬더니 이제 딴 주머니를 차겠다고? 그럴 거면 당장 나가. 다시는 아는 척도 하지 말자. 라며 거의 내쫓다시피 하면서 아빠는 정말 혼자가 되셨답니다. 아빠는 친형제들에게 외면받은 것보다 더 속상하시더래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오더니 어? 삼거리 양장점 총각이네? 맞죠? 라며 말을 걸더랍니다. 아빠는 아는 손님인가 싶어 인사부터 했는데 저 몰라요. 저 그 건너편 신발가게 직원이잖아요. 라며 웃는 여자의 목소리에 내려가 보니 키 작은 여자가 웃고 있더래요. 그 여자는 아빠를 웃음을 멈추고 가만히 보더니 밥 먹었어요? 가요. 밥 먹어요. 라더니 근처의 떡볶이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이것저것 막 시켜주더래요. 아빠는 그 여자가 먼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먹었어요. 얼른 먹어요. 일부러 이 근처에서 제일 매운 떡볶이집으로 왔어요. 이거 먹고 신경 쓰이는 거 다 풀라고. 라더니 다시 배시시 웃더래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어 보고 있는데 그 여자는 포크를 손에 쥐어주더니 원래 속상할 때 매운 거 먹고 풀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마음 풀어요. 우리같이 사람 상대하는 사람들은 별일 다 있죠 뭐. 라면서 위로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포크를 잡고 떡볶이를 먹는데 정말 너무 매워서 눈물 콧물 다 쏟아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래요. 땀까지 뻘뻘 흘리고 나니 아까는 정말 딱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던 일들이 다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어이도 없고 이게 뭔가 싶어서 그 여자를 보는데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어 보이는 그 여자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한민석입니다. 덕분에 정말 정신이 차려졌어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빠 나이가 28살이었는데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봐서 악수를 청하는 것도 너무 쑥스럽더래요. 군대에 다녀와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멀어지고 하느라 시간이 다 흘러 연애도 못하고 시간만 간 거죠. 그 여자는 그런 아빠를 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더니 악수를 하면서 제 이름은 김지연이에요. 21살이고요. 몇 살이세요? 라고 묻더래요. 아, 28살입니다. 라고 아빠가 대답을 하자 그 여자는 진짜요? 와, 완전 어려 보이네요. 합격! 이라며 박수를 치더래요. 아빠는 그 여자의 행동에 놀랐지만 괜히 싫지가 않더래요. 그간에도 연애하자며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꽤 됐지만 다들 내숭만 떨었는데 생글거리며 웃는 얼굴로 능청스럽게 다가오는 여자는 처음이어서 신기한 마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저녁에 또 만나자고 해버렸대요. 여자는 단번에 좋다고 하더니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어 만나서는 대뜸 소주 좋아하세요? 하더니 포장마차로 가 우동 하나에 소주 2병을 시키더니 마셔요.
속상할 때는 술이 최고예요. 라면서 한 병은 아빠에게 주더니 한 병은 본인이 가져가 본인 잔에 먼저 술을 따르더래요. 아빠는 그 순간 그 여자에게 더 반하셨답니다. 이 여자라면 속 이야기를 다 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드셔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하셨대요. 그런 아빠의 말을 한 번도 끊지 않고 듣던 여자는 그럼 부모 형제가 다 없어요? 아는 형한테도 쫓겨나고? 이 사람 불쌍하네. 그럼 나랑 갑시다. 하더니 아빠를 데리고 집으로 갔답니다. 취하긴 했지만 정신이 아주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집 앞까지만 가고 들여보내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안 돼요. 우리 집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요. 그럼 안 외롭잖아요? 하더니 아빠의 손을 잡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엄마, 아빠, 아들 하나 더 데려왔어요. 라면서 소리를 치더랍니다. 아빠는 술 기운은 올라오지 정신은 없지. 집안에서 사람들은 나오지 정신이 없어서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어머나, 술을 둘이서 마셨어요? 고마워요. 집까지 데려다줘서. 들어와서 물이라도 마시고 가세요. 라고 여자의 어머니가 이끄는 바람에 마루까지 올라가 앉았대요. 여자는 아빠를 마루에 두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다른 가족들은 둘러앉아 아빠를 보는데 여자의 오빠가 어쩌다 지연이 같은 애랑 엮였어요. 고생하겠네. 하면서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고 여자의 남동생도 고개를 젓더니 들어가더래요. 물을 주겠다던 여자의 어머니는 술상을 봐서 나오시고 여자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술을 따르시더니 아빠에게 권하셨답니다. 어른이 술을 주시니 안 마실 수 없어 같이 마시던 아빠는 일어나 보니 아침이더래요. 마루 한편에 누워 이불을 덮고 쿨쿨 자고 있더래요. 놀라서 일어나니 여자는 잘 잤어요? 술이 좀 약한가 봐요. 하면서 웃고 어머니는 아침상을 차리고 있고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더래요. 엉겁결에 일어나 인사를 하고 함께 아침을 먹는데 여자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언제 짐을 드릴 거야? 들어보니 짐도 별로 없다며? 방은 막내랑 써. 얘 오빠 방은 좁아. 들어오려거든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친해지자고. 라더니 식사를 하시더래요. 무슨 말씀인가 싶어 지난밤의 일을 떠올려 보니 술에 취해 여자에게 했던 말을 또 했더래요. 창피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이에 신세를 진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해. 얼굴을 파묻고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자가 괜찮아요. 얼른 밥 먹어요. 라면서 웃더래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여자의 오빠와 남동생은 모두 친형제가 아니었답니다. 오빠는 하숙을 하러 왔던 대학생인데 시골에서 조부모님 손에 자라다가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됐는데 대학을 온다고 하숙집에 왔다가 이 집 식구가 되었고 남동생은 부모가 이혼을 하고는 둘 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미루는 걸 알게 되신 여자의 아버지가 데리고 온 직장 동료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외동딸이라 외롭던 여자는 그렇게라도 형제가 생겼다며 좋아했고요. 아빠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화목해 보여 부럽더래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그날 저녁에 짐을 싸서 그 여자 집으로 다시 갔답니다. 모두들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바람에 울어버렸다는 아빠는 요즘도 저만 보면 매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연 씨가 그때 날 보고 오라고 안 했으면 나는 아직도 외로워서 매일 울었을 거예요. 라면서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외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살렸네? 라고 하면서 크게 웃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요. 그런 저를 또 가만히 바라보던 아빠는 맞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세영이도 못 만났을 거예요. 라며 지그시 웃으시고요. 사실 저희 아빠는 시공간이 자유롭게 되는 병에 걸리셨어요. 흔히들 치매라고 하죠. 그 바람에 매일 이리저리 제가 모르는 아빠의 과거 일들로 초대를 해주시죠. 그래서 아빠와 엄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점이긴 하지만 너무 자주 듣다 보니 뒷이야기를 다 아는데도 모른 척 들어야 하는 게 고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빠의 이야기가 너무 소중하답니다. 제발 아빠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아빠는 그렇게 들어가게 된 여자의 집에서 지내면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신발 만드는 일을 배우셨답니다.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여자는 가게 가져가 어머니와 팔고 계셨던 거죠.
그 가게가 아빠가 일하던 양장점 건너에 있었고, 오며 가며 아빠를 보고 반한 여자는 엿보고 그랬답니다. 여자가 혼자 그렇게 마음을 키우다 혼자 서성이며 우는 아빠를 보았고, 여자는 그런 아빠에게 다가가 말을 걸게 된 거였고요. 그러다 저녁에 만나자는 말을 듣고 여자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알거지여도 좋으니 그냥 저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술도 잘 못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아빠의 사정을 듣고 나니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렇게 같이 지내니 더 좋더랍니다. 인물도 좋은데 성실하기까지 하더래요. 오빠랑 동생과도 잘 지내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잘하고요. 더 마음에 쏙 들어 같이 지낸 지 2년쯤 지났을 때 여자는 못 참겠다는 듯이 우리 언제 결혼해요? 라고 묻더래요. 그런 여자에게 아빠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때가 되면 말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라고 답하셨답니다. 여자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준비하던 걸 또 열심히 마저 준비를 하셨답니다. 여자의 아버님은 그런 아빠를 보시면서 내 딸내미 신긴다고 준비하는 건 좋은데 너무 늦지 않게 데려가. 지연이 오빠 다음 달에 결혼시키면 내가 마음이 허전할 것 같아서 그래. 라고 하시더래요. 친아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정을 주는 여자의 아버지를 보고 아빠는 이 집의 사위가 너무 되고 싶었지만 여자에게 청혼을 하면서 웨딩 슈즈를 신기고 싶어 만들고 있던지라 완성을 못해서 청혼을 못하고 계셨답니다. 이윽고 웨딩 슈즈가 완성이 됐고 여자에게 청혼을 하자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좋아하던 여자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아빠는 웃으십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곁에 앉아 가만히 듣다가 그렇게 좋은데 왜 그 여자를 혼자 뒀어요? 라고 핀잔을 주고는 하죠.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고 미안해요, 지연씨.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우십니다. 그러다 잠이 드시죠. 그렇게 잠이 드신 아빠 곁에 저와 엄마는 한참 들여다보다 결국에 둘 다 눈물을 보입니다. 엄마와 결혼을 한 아빠는 외할아버지의 구두 공장 일을 같이 하며 점점 규모를 키우셨습니다. 사업 수완이 나쁘지 않았던 아빠는 일본에도 납품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은 다 좋은 옷에 좋은 음식 앞에서 찍었더라고요. 외할아버지는 아빠에게 공장을 넘기시고 외할머니와 시골로 내려가셨고 아빠는 본격적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시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점점 작아지는 수제화 시장을 돌파해야만 했고 대량 생산만이 살 길이라 여기신 아빠는 무리하게 확장을 하시다가 IMF로 은행권의 돈이 막히면서 공장 문을 닫게 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살던 집에 여기저기 빨간 딱지가 붙더니 얼마 뒤 저희 집은 작은 방 2칸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구조의 집이라 밤에는 무서워서 엄마랑 같이 화장실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던 아빠는 너무 괴로우셨는지 밤마다 제가 잠들면 술을 마시셨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잠든 아빠 곁에 술병이 뒹굴고 있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정말 한마디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속상할지 엄마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웃으셨습니다. 너무 젊을 때 성공해서 그래.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우리 무슨 일을 해볼까? 라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에도 다녀오고 삼촌들도 만나고 오고 하시더니 아빠에게 돈 봉투를 내밀며 이걸로 우리 뭐라도 시작해요. 이거 안 갚아도 된대. 엄마랑 아빠가 가지고 계시던 돈이래. 오빠랑 혁오는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라고 하셨는데 아빠는 그 돈 봉투를 보더니 머리를 바닥에 대고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전에 아빠 일기장에서 본 글이 있는데 내 형제들은 내가 잘 되니 연락을 하다가 내가 어려운 것을 알고 나더니 연락이 되질 않았다. 하지만 아내의 형제들은 친형제도 아닌데 서로 돕겠다고 나섰고 아버님은 본인의 사업을 말아먹은 사위에게 여윳돈이라며 보내셨다. 너무 부끄럽고 속이 상한다. 나는 이 한민석이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아내와 세영이를 위해서는 뭔가 해내야 하는데 뭘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내가 너무 한심하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제 추측에 아마도 그때쯤에 쓰신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아빠는 엄마가 가지고 온 그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일자리가 있나 알아볼게 라면서 나가셨죠. 엄마는 그런 아빠를 그저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생활비는 필요하니 엄마는 액세서리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공장에 나가 일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는 공장들 사이에서도 그런 공장들은 일이 있었는지 엄마는 일을 나가셨습니다. 중학생이 된 저는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엄마가 지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오시고는 했습니다.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게 됐다며 일주일에서 열흘, 길게는 한 달 동안에도 집에 오시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빠가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오셔서 전처럼 웃으시며 도란도란 밥을 먹고 TV를 보고 싶었죠. 아빠는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힘들 때도 가족 앞에서는 웃으셨습니다. 혼자 술을 드시고 주무시긴 하셨지만 인상을 쓰시거나 화를 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빠가 오시는 모습은 돈봉투 앞에서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외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다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받고 가보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는 그때 그동안 울지 못한 것만큼 우시려고 하셨는지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셨습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우시던지 정말 쓰러지시는 줄 알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는 엄마는 아빠에게 우리 엄마 집으로 가자 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 혼자 지내시게 됐으니 그냥 우리가 내려가 같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보자는 게 엄마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럼 세영이랑 먼저 가 있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우리 끝이야.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까 먼저 가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말을 믿고 있던 저와 엄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삼촌들에게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외할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된 엄마는 동네에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서 일을 하고는 폼삭스를 받아왔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엄마에게 뭐하러 여기 와서 고생하니? 올라가. 가서 다른 일 해. 한서방한테도 여기 오지 말라고 해. 라며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아빠는 가끔 다니러 왔다 갈 뿐 살러 안 오셨거든요. 아무래도 아빠가 시골 생활을 싫어한다고 할머니는 느끼셨는지 엄마에게 다시 올라가라고 하신 거고요. 저도 이상했습니다. 아빠는 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원망까지 했습니다. 전처럼 아빠가 애틋하지도 않았죠. 가끔 와서 주무시면서 잠꼬대도 심하고 전처럼 잘 웃지도 않는 모습에 낯선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평소처럼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날 가시지 않고 며칠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처럼 저에게 다정히 말도 하시고 엄마에게 농담도 하시더니 외할머니께 어머니, 제가 그동안 무심했죠? 죄송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오시려나 보다 싶어 조금은 마음이 풀린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빠의 짐이 몇 가지 흘려져 있고 아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빠가 남긴 편지가 아빠가 베고 주무시던 베개에 올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아, 이렇게 떠나는 날 이해해 줄래? 나는 더 이상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나를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몇 해 전부터 기억도 이상하고 일하면서도 이상했어. 그러다 일하던 공장에서 다쳤고 회사에서 권해 검사를 했는데 알코올성 치매가 시작됐다더라.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은 못하게 됐지. 안 시켜주더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은 돈도 병원비로 다 써서 할 수 없이 여기저기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 병원에 다녔지만 차도가 없더라. 그것도 모자라 간 경화까지 왔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족 곁에 있겠니?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무료병원이 있대. 그래서 거기 가보려고. 가서 치료받고 다 나으면 돌아올게. 미안하다. 우리 세영이 잘 부탁해. 어머님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그때 하자. 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분명 아빠의 글씨였고요. 워낙 사소한 메모와 편지를 자주 써주시던 아빠였기에 그 글씨가 아빠의 글씨라는 건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아빠가 급히 나가느라 마당에 흘린 짐들 속에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보니 아빠의 일기더라고요. 길지 않은 내용들이었지만 아빠가 얼마나 괴로워했고 힘들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일기 초반에는 어떻게든 엄마와 저를 위해 돈을 벌겠다는 내용들이고, 중반부에는 알코올성 치매를 이겨내야 한다는 다짐들과, 간경화까지 발병한 후반부 일기에는 절망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서 혼자 있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라며 편지를 붙들고 우셨습니다. 외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면서 그럼 그렇지. 그 사람이 괜히 그렇게 안 오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셨고요. 저는 아빠가 아픈데 그렇게 가버렸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 다른 생각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전국에 있다는 무료 요양병원과 치료센터 명단을 어디서 났는지 다 뽑아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틈나는 대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직접 가셔서 혹시나 아빠가 있나 확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아빠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삼촌들은 같이 찾자며 도우셨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3년 뒤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엄마는 그 시골을 떠나 다시 서울로 오셨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며 서울에 와 있었거든요. 삼촌들은 작은 가게라도 하라며 엄마에게 돈을 건넸고, 엄마는 염치 불구하고 받을게. 내가 벌어서 갚을게. 고마워. 라면서 웃었습니다. 삼촌들은 그 돈을 왜 갚아? 내가 갚은 건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갚는 거야. 전에도 돈 주고 가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알아? 갚지 마. 그 돈 갚으면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아.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삼촌들에게 참나 돈 싫다는 사람 처음 보네. 라면서 또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여셨습니다. 그래도 신발 보는 눈이 있어 편하고 예쁜 신발을 잘 골라 팔면서 제법 장사가 잘 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지나고 또다시 좋은 신발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늘어서인지 전처럼만큼은 아니어도 잘 팔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사가 잘 될수록 엄마는 아빠를 더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아빠를 찾아보시고는 하셨습니다. 전단지도 만들어 병원 데스크에도 가져다 드리며 혹시나 이런 환자가 오거든 연락 좀 달라고 사정을 하셨죠. 그런데도 아빠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무심하게도 시간은 참 잘도 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배의 친구인 사람이었는데 제 사진을 보고 소개해달라며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싫다고 하다가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말에 제가 다니는 곳에 봉사를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 만났습니다. 아빠도 찾아볼 겸 병원에 다니면서 캐리커처 그려드리는 봉사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림을 그리던지라 재능 기부처럼요. 그런데 간혹 영정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 사진 찍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만났다가 저와 너무 잘 맞아 다시 만나길 반복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꼭 찾는 것을 돕고 싶다며 말을 한 점도 제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을 참 좋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댁의 재력이 좋으셔서 저희가 결혼할 때 작은 주거 건물을 사주셨는데 그 건물에 엄마와 같이 살자고 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잘 사는 집 아들인 줄도 몰랐다가 너무 놀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우리 엄마도 그런 건 안 바랄걸. 이라며 손사래를 치자 남편이 직접 저희 엄마에게 가서 이야기해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안 된다고 하시다가 설득되셨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제게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한 걸 왜 감사하니? 너도 참 사람 부끄럽게 한다. 라고 하시며 안아주시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너를 키우셨는데 가까이 지내시면 우리도 좋아. 귀한 외동딸을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주시는 그 마음이 오죽하시겠니? 라며 말씀하시고는 여태까지 한 번도 다른 말씀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위아래층으로 오가며 아빠를 돌볼 수 있어 너무 감사하죠. 아빠를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아빠를 찾은 것도 다 우리 남편 덕이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옥상에 암실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제가 제안한 영정사진을 찍는 봉사를 시작했고 많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병원이 아닌 노숙자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그곳의 풍경과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대회에 출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도 기회가 되면 도와야 할 것 같아. 날이 추워질수록 더 걱정이 돼. 라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을 보며 안타까워하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엉망진창인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분명 저희 아빠셨거든요. 엄마에게도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맞다고 하셨고요. 남편이 사진을 찍으러 갔던 곳에 엄마와 저는 매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보이지 않더군요. 여자 둘이 기웃대자 화를 내고 공격을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돈을 달라며 쫓아오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러길 일주일째. 그날따라 엄마가 몸살기가 있으셔서 저 혼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같이 간다고 했지만 출근을 해야 하니 저 혼자라도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 중인데 수업은 선생님들께서 하시니 비교적 시간이 자유롭거든요. 그냥 얼굴만 확인하는 게 죄송해 따뜻하게 데운 두유를 나누어 드리며 얼굴을 확인하고 있는데 멀리서 아빠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달려가 아빠! 하고 불렀지만 아빠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채 두유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의 기억 속에 저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며 제가 눈물 짓고 있자 매일 식사 봉사를 오시는 신부님께서 곁에 오셔서 저분을 아세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인데 저를 못 알아보시네요. 라고 말씀드리자 저분 저희 성당 보호소에도 잠시 계셨어요. 병원에서 연계되어 오셨던 분인데 자꾸 어디 가신다고 나가시고선 여기로 오시더라고요. 가족분이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거든요. 이라고 하시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신부님을 붙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쭈어 보니 기억이 흐릿하시고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시기도 하시니 자주 나오셔서 만나시죠. 일단은 그렇게 해보시고 모셔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녁에 쉼터에서 지내신다고 하니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아시면 당장 모셔온다고 난리가 날 것 같아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고 남편에게만 알렸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다음날도 일찍부터 가서 두유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빠는 역시나 두유만 받아갈 뿐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두유를 마시는 아빠 곁에 가서 앉아 아저씨, 안 추우세요? 집에 왜 안 가세요? 라고 물으니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지연이, 우리 세영이 안 돼, 고생해 라고 답하고는 울면서 일어나셨다가 갑자기 아무 일이 없는 듯 가버리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따라가 보니 다른 노숙자들과 떨어진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을 보면서 한참을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강제로라도 아빠를 집으로 모셔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빠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신부님 말씀이 떠올라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은 꿀물을 준비해 나갔고 그 다음날은 어묵탕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호빵도 사가고 만두도 사갔죠. 모두가 추운 날이면 아빠가 사다 주시던 간식들이었습니다. 그 간식들을 보고 아빠가 저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몸살이 나으셨다며 같이 나가셨습니다. 차마 아빠를 만났다고 그때까지도 말을 못했기에 제 마음은 두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날은 호떡을 준비해 갔는데 멀리서 아빠가 저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향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왜 이제 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빠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시더니 기다렸어? 세영이도 추운데 여기서 있던 거야? 라더니 엄마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더니 아빠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꼬마 아가씨 추운데 울면 감기 걸려 라고 옛날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빠와 집에 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갑자기 냉정한 얼굴로 엄마 손을 놓으시더니
가, 가, 집으로 가! 라면서 신부님께로 달려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엄마와 저는 아빠에게 달려갔고 다행히 신부님이 구급차를 빨리 불러주셔서 아빠는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서 조치를 받으시고 여러 검사를 한 결과 알코올성 치매와 간경화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신 건 치매와 간경화 때문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였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무래도 거리 생활을 하시면서 술을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드셨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기에 저희는 답답했습니다. 아빠는 의식을 차리시더니 전처럼 다정하셨습니다. 간호사님의 물음에도 대답을 잘하셨고요. 처음에 집을 떠나셔서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서 술을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내다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나오셔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러다 점차 술도 마시고 기억도 더 안 좋아지고 몸도 아프셨답니다. 그런데 왜 가족한테 안 갔냐는 질문에 아빠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고생하는 게 싫어서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런 아빠를 울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저 봐요. 저렇게 예쁜데 나 때문에 또 울잖아요. 라면서 엉엉 우셨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요. 그러더니 점점 더 격해지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시는 듯 일어나시면서 링거를 뽑으려고 하시는 통에 안정제 주사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잠이 드신 아빠를 보시며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부터 가족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한민성 씨가 오랜 길거리 생활로 몸도 마음도 지치신 것 같아요.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깨어나시고 남편은 아빠를 모시고 병원 샤워실에 가서 씻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봉사 다니시던 실력으로 미용기구로 머리를 밀어드리고 면도도 해드렸습니다. 아빠는 벌써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잘 받으시더라고요. 낮에는 엄마가 계시고 밤에는 제가 가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밤에 깨서 돌아다니실 때가 있어 엄마보다는 기운이 더 있는 제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이가 갓 2살이 넘었을 때라 시부모님과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더 아빠가 기억을 찾으시길 바랐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이건 아빠와 지난 기억들을 나누며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기억이 없으셔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셨다는 게 가장 중요했죠. 사실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빠가 기억을 잃으시고 낯설게 구실 때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잔뜩 가져가 아빠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까 해서요. 어떤 날은 모른다 하시고, 어떤 날은 우리 아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고, 어떤 날은 세영아 라며 제 이름을 부르시며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보고 30살이 거의 다 되어 만났으니 제가 달라진 모습에 헷갈리시는 건지 저도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기억을 하시게 해드리고 아빠가 안 계신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엄마도 그러셨고요. 그러다 한 번은 엄마가 답답하셨는지 오빠, 나 몰라? 지연이잖아. 나랑 결혼해서 우리 세영이 낳았잖아. 이제 세영이도 애엄마야. 으이그, 그렇게 집은 왜 나가서 이렇게 식구들 고생시켜 진짜. 라며 웃으며 농담을 하셨는데 그 후로 엄마를 잊는 법은 없으셨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저와 교대하러 오시면 지연아 하고 부르셨거든요. 그때 또 느꼈죠. 나는 엄마를 결코 이길 수 없구나.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가 1번이구나 하고요. 아빠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신 덕으로 황달 증상도 잦아들고 기억도 많이 회복을 하셨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완전히 치료가 되지는 못했지만 통원 치료를 받을 만큼은 되어 퇴원을 하시고 집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만나시고는 너무 좋아하셨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관리와 치료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임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호자분들이 많이 지칠 거예요. 아무래도 치매 증상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와는 다른 일들을 하게 하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와 엄마, 그리고 남편의 노력으로 아빠는 대화를 나누고 웃고 과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간경화도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고 계시고요. 아이는 아빠를 조금 무서워는 하지만 요즘 들어 아프시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곁에 가서 동화책을 읽어드리면 아빠가 좋아하시는데 아이가 요즘 들어 자주 읽어주더라고요. 그런 아빠와 매일 저녁 헤어지면서 제가 아빠, 우리 내일도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아빠는 그래 라고 대답하시고요. 저는 가능한 오랜 시간 아빠의 그래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아이가 읽는 동화책 소리도 더 들려드리고 싶고요. 아빠와의 시간이 오래오래 될 수 있게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13년을 채우려면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러니 제발 오래 곁에 있어 주시길 바라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쓰면 울 것 같아서 얼른 마쳐야겠어요. 아빠랑 안 울기로 약속한 거 지켜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